기술 분석 어벤져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누구 보러 발표를 하라고 그럴까? 네, 안녕하세요. 어벤져스 조입니다. 저희 그 프로젝트 대상이 북블리전 서비스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 서적들을 편리하게 이제 교환하고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최신 기술이 도입될 필요가 있기보다는 기존에 상용화된 웹사이트 기술들을 적절히 융합해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술들을 좀 세 가지를 선정해 봤는데 각 기술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각 기술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ISBN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라딘 중고서적 사이트 같은 경우에 내가 팔고자 하는 책을 등록할 때 책에 그 표기되어 있는 ISBN 코드 입력하면 바로 이제 책에 대한 정보가 가져다 줘서 되게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타임테이블이나 이런 서비스 써보셨겠지만 타임테이블과 시간표 짜보고 할 때 이제 학사 포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연동이 돼서 그 수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다 알 수 있고 또 일종의 SNS식의 연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후기라든지 또 다른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또 이제 수업에 대한 정보도 중고 서적을 살 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학사 포털과 SNS 함께 연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가 쓰고 있는 어떤 플랫폼에서 메시지가 온다든지 어떤 새로운 공지가 뜬다든지 할 때 그거를 이제 나한테 알려주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사실 굿플 서비스 같은 경우에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그 등록한 연락처 정보를 직접 확인해서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직접 보내야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경우에 되게 비효율적이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기반으로 한 푸시 노티피케이션 기술을 이제 적용하면 좀 더 효과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들을 각 방법론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경험 기업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유용성 전제를 분석했는데 저희 서비스의 특성과 여러 가지 기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기능적 가치를 사람들이 가장 중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가치가 가장 중시될 거라고 생각했고 윤리적 가치라든지 개인적 가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중고서적을 이제 교환하고 거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더 값싸게 혹은 효율적으로 내 재화를 사고 팔 수 있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 가치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공 서적이 주로 필요한 시기는 학기 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맞게 딱 조건적 가치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술들이 저희가 생각한 그 비중이나 사용자 기대한 수준에 맞게 어떤 점수가 매겨졌는지 이렇게 측정을 해봤고요. 사용성 같은 경우에도 유용성과 마찬가지로 기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떤 속성들이 중요할지 혹은 사용자들이 어떤 속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큰지를 측정하고 각 기술들이 거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렇게 여겨봤습니다. 보았을 때 유용성과 사용성 두 가지 측면에서는 학사 포털과 SNS 연동하는 기술이 새로운 정보도 제공해주고 기존에는 내가 중고 서적을 거래할 때 필요한 재반 정보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커뮤니티라든지 혹은 다른 지인들한테 연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것들 한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유용성과 사용성을 되게 높여주는 기술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성 같은 경우에는 유용성과 사용성에 비해서는 저희 서비스 특성상 크게 비중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4가지 속성 정도만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봤는데요. 그랬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푸시 노티피케이션 기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맥락 잠재력 분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기 초에 필요한 시기에 딱 적합하게 적시성 있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간적 압박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봤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고 서적이기 때문에 그 상태라든지 얼마나 뭐 좋은 상태거나 내가 필요한 뭐 판이나 뭐 이게 원서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정보 원천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때 물리적 맥락보다는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불확실회 성향이나 명철 성향까지 문화적 맥락 이렇게 6가지 속성에서 어떤 게 가장 높은지 추정을 해봤는데 ISBN 코드 기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혁신성 기반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각 기술들이 어떤 범죄에 속하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이제 각각 기준들을 선정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그래프 한번 나타나봤습니다. 그랬을 때 ISBN이나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존에도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거를 조금 보완해주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 혁신 범주에 들어간다고 봤고요. 학사 포털과 SNS 연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지 못했던 거를 새롭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시장 파괴적 혁신 범주에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기술들이 속하는 범주에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그에 중시되는 가치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전되고 디자인되어야 된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성 기반 분석인데요. 책에 나온 대로 이 각 6단계에 따라서 각 기술들이 이 단계를 다 부합하느냐를 분석해봤고요. 그랬을 때 학사 포털 연동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사 포털을 연동하기 때문에 재학생 고객 확보 용이성이 증가되고 또 SNS 연동을 통해서 내 친구가 이걸 쓴다는 걸 보면서 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사용자들을 이걸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새로운 가치 창출에서는 포털 내 정보 활용이라든지 사용자의 중앙 과목을 크롤링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 소득이 뭔지 혹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거를 주로 거래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가장 적합하고 그에게 맞는 서적들을 추천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주고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다고 봤고요. 또 푸시 기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전공책에 대해 설정을 해둘 경우에 판매자가 나타나면은 딱 그 내가 수요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공급이 나타났다가 알림으로 오면은 좀 더 적시성 있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3단계인 수익 모델 확보에서는 ISBN 코드 기술을 사용했을 때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서적에 대한 정보와 그 DB들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은 어떤 책들이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지를 봐서 그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광고 그 주들한테 타겟 광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포털 연동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학교 커뮤니티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나 학회 홍보 같은 걸 통해서 어떤 광고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전략적 통제권 확보의 경우에 판매자와 학사 포털 연동 기술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학과 및 수업 정보가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강력하게 구현이 돼서요. 그래서 사용자들을 낚인할 수 있다고 봤고요. SNS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업 범위 확대 단계에서는 각 연동 기술들이 이제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더 다른 사업 분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단계인 내부 조직 성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내부 조직을 약간 연세대학교로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각 연동 기술들이 연세대학교 학생들한테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어떤 거에 수요가 있고 이런 파악해주기 때문에 내부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연동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를 다 부합하지만 ISBN이나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에서만 충족되어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봤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북빌리지 서비스를 실제로 어떤 수익 모델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사업성을 갖는 사업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면 각 기술들을 잘 융합해서 그에 맞는 전략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각 기술들을 활용했을 때 각 단계에 맞는 전략들이 어떻게 될지를까지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술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경영학과 이선이고요. 발표 진짜 잘 들었고, 이게 구성이 항상 너무 잘하셔서, 그거 좀 배우고 싶고요. 그 사업성 기반 분석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 북빌리지를 앞에서는 계속 개발하는 주체가 북빌리지 회사다라는 걸 딱 알겠는데, 여기 와서가 조금 주체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근데 네.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좀만 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로 보겠다는 건지, 북빌리지로 보겠다는 건지가 좀 헷갈려서요. 사실 이게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상용화를 하려다가 좀 실패한 사례이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주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운영한 어떤 뭐 동아리나 학회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대학교 측에서 이게 정말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가치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 학교 측에서도 어떤 TF팀을 짜서 이걸 운영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학교를 좀 더 대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조수환이라고 합니다. SNS 연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SNS 연동이랑 학사 포털 연동하면은 저희 중고 북장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시판에 비해서 어떻게 그 소비자한테 어떤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좀 사례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학사 포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프라이버시라든지 보안이나 아니면 개인의 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되냐는 이슈가 있을 건데요.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개인의 정보를 크롤링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기능을 제공할지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제 이루어진다면 그 범위가 어디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부분의 정보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에 대한 정보 타임테이블 들어가면은 수업 계획서 링크가 돼 있어서 내가 듣고자 하는 수업을 검색하고 나서 수업 계획서를 클릭하면 바로 포털에 있는 실라버스가 떠가지고 그 플랫폼에서 이동 없이 그 플랫폼 내에서 수업 정보 열람이 가능하잖아요. 일단 그런 정보 제공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알라딘 중고서적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사용자가 어떤 흐름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더 많이 구입했고 어떤 책에 대한 선호를 더 보이는지 이런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책이 뭘지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제공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책을 검색하는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거래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NS 연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그 비용에 들지 않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제 내가 여기서 활동했던 거를 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데 이제 올리면서 만약에 이 플랫폼 내에서 거래가 달성되지 않았거나 했을 경우에 그렇게 추가적인 거래 연속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좀 더 내가 나의 니즈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학과 이태승입니다. 네, 어벤져스 발표랑 이 PP 잘 들었고요. 네, 북빌리지가 빨리 최종 프로젝트 잘 완성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경험석 기반 분석하실 때요, 저도 그랬는데,
아마 그 기술적 잠재력을 평가할 때 1점에서 9점까지 점수 주잖아요. 그럼 저희도 그거 하면서도 1점이랑 9점은 큰 차이가 나는데 가령 뭐 7점이나 8점 이런 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 좀 자의적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왜곡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질문은 교수님 그 수업 내용 중에 아까 다음 프로젝트 또 해야 되니까요. 그 디자인 그 컨셉 있잖아요. 컨셉에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 할 때 그 기준이 제품명이 써 있더라고요. 그 제품명이 컨셉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질문 나중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거 할 때 점수를 매기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거 할 때 그래도 물론 6점, 7점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하지만 여기서 사용자의 점수와 기술이 줄 수 있는 점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1점 차이도 되게 크다고 생각해서 좀 그 전에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건 7점인 것 같은데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예전에 분석했던 이걸 보면은 이거 6점이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경영학과 공학번 정영근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서비스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중고책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가장 얻고자 하는 밸류는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 수수료를 받겠죠. 어떻게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경쟁적인 사이트를 보자면 그냥 직거래를 하고 그냥 커뮤니티 같은 게 경쟁자로 분석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방안은 따로 생각은 안 하셨는지.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수익 모델 중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떼는 수익 방식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코스트를 최대한 낮게 하려는 주안점은 똑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비용이 똑같이 절감됐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 추가적인 가치를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아까 답변했었던 SNS는 학사 포털 연동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고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A와 B 똑같은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한테서 책을 얻을까 할 때 조금 더 신뢰도가 가는 사람한테 얻고자 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가설이지만 학사 포털에서 저희가 해당 과목을 이수한 사람의 성적까지도 크롤링을 할 수 있다면은 그 과목을 이수한 사람의 성적이 높은 사람이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을 거고 만약에 똑같은 전공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배열이 됐을 때 그러한 성적에 의해서 탑 랭킹이 되고 그에 따라서 먼저 바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고객은 저렴한 가격의 책을 사긴 하지만 좀 더 공부를 잘했던 혹은 좀 더 믿을 수 있던 사람에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보다도 오히려 더 그런 추가적으로 신뢰도 있는 중고책 거래에 좀 더 포커스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제가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이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연세대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중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런 걸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부산에 산다.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거고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직거래 방식을 하고 여기서 도입되는 기술들을 통해서 그 방식 자체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네, 기술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비용들이 약간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약간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면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다른 수익 모델을 찾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커버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경영학과 이준호입니다. 저는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기술 분석에서 사실 그 기술이 주는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학과적인 시각에서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사업성 기반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사업성 기반 분석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신규 사용자를 확보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준다거나
좀 긍정적인 요소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사업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어벤져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사 포탈을 연동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단순히 기술의 난이도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도 이번 기술 분석을 실행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충해 나가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분석 잘했지, 어벤져스. 일단 좋았던 점들, 물론 이제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 되게 자기적이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꼈을 거야.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에 이걸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자기적일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에 있는 저 기술에 대한 평가는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평가를 해요. 실제 작업에 가서는. 그리고 이제 그게 한 학기 수업이야. 그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게. 그래서 그 실제적인 방법론들은 있어요. 방법론들은 있거든. 이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작업들은 상당히 많은 노력하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 명확하게 들어가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자금이나 그런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적인 그런 숫자를 넣는 이유는 뭘까? 숙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분석을 갖다 해보면은 이 누가 1등이다, 어느 기술이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오지만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술들 중에서 그 기술의 중요한 특성들 중에서 어떠한 특성이 중요하다 하는 핵심 특성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분석을 통해서 물론 기술을 갖다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지만은 이러한 기술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피처들을 핵심적으로 봐야 되느냐가 이 기술 분석을 하면서 드러나.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그 핵심적인 피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분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핵심적인 피처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3개, 지금 이제 여기서는 3개만을 했지만은 6개, 7개가 됐었을 때 어떤 피처들 때문에 기술이 갈리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피처들은 이렇게 다른 피처들하고 연결돼서 걔네들을 충족해주는 애들의 기술들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걔네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애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의 피처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피처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러면 이 기술 분석을 할 때는 얘네들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그 정밀한 기술 가치 분석을 들어가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첫 번째 스크리닝 하는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자기적이라고 느껴지지만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실제로는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태승이 질문처럼 아까 컨셉 설계에서 보게 되면은 제품명이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품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컨셉은 거기에 무슨 이름이 들어가 있어? 메타포 이름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각각의 메타포 이름이 들어가고 그 메타포를 통해서 구체화된 그 컨셉을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제품명은 아마 교재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이해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주 좋은 점 잘 지적해 줬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편의 멋진 리포트를 받고 많은 게 사실은 만들어냈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잘 구체화시켰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는 우리 치르치르조고 치르치르조에서 그 경험 기반 분석 이 각자 그 퀄리테이티브한 특성들을 갖다 상당히 잘 드러내서 평가를 갖다 해줬고 각 그룹에 대한 평가, 기술 그룹에 대한 혁신성 평가도 열심히 해줬고요. 사업성 기반 분석을 할 때에는 이 팀은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점수에
이 말하자면 자기성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점수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성적인 그 평가를 갖다 진행을 해줬고, 세 번째는 우리 하이마트죠. 하이마트 가조가 그 상당히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바운스백을 했어. 바운스백을 해서 유형성 기반 분석, 사용성 기반 분석 아주 정밀한 분석들 잘해줬고, 약간 그 점수들 사이에서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보충돼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잘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공포의 외인 구단에서 혁신 기술 분석, 경험성 분석,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 보람상조, 드랍박스, 이건 바꾼 거야? 프로젝트를 어디 가냐? 이렇게 바꿔가지고 새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모이죠. 그 다음에 혁신과 창조. 그 다음에 HCI 스타일. 그 다음에 시끄럽죠. 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 분석이라고 하는 건 기술 분석 자체가 지금 풀 프로세스를 시작한다기보다는 경험적인 측면, 그 다음에 혁신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업적인 측면, 세 개의 각각의 다른 컨스트럭트를 통해서 그 하나의 기술을 분석한다는 것, 그걸 통해서 기술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레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